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개봉하고 또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만나고 계신데 또 이 한순간순간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신 소감, 인사 말씀부터 한마디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자 아이에서 제인 수련 역을 맡은 배우 유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자의 연출한 유은정입니다. 오늘 날이 험하고 막 비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극장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미스터리와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질문 제가 몇 가지 여쭙고 백석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기나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감독님 특유의 판타지와 현실이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 쓰게 되신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그리운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그 상실의 아픔에 아파하느냐 이런 감정에서 시작하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주인공을 끌고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모녀 관계, 또 자매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주인공들의 관계를 그렇게 정한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가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첫째로는 제가 이 이야기가 사실 어떤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적으로 어떤 판타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첫째로는 자매 관계를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영화에서 이제 가끔 이제 같은 듯 다른 듯 도플갱어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좀 많이 쓰이는 소재라서 첫째로 자매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 집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주로 그 집을 관장하는 사람은 엄마라고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자매와 엄마가 맺는 관계들이 또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판타지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아마 이 유은정 감독님이 이게 두 번째 연출작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장면이 밤의 문이 열린다 2019년에 개봉해서 그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특히 독립영화 진영에서 우리나라 감독님이 판타지를 계속해서 선보인다는 게 되게 귀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밤의 문이 열린다도 제가 다시 보니까 되게 세 명의 여성 주인공이 서로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극을 이끌어가면서 각자의 욕망과 입장이 그 이야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다이나믹한 구조, 갈등, 긴장 속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야기를 짠다고 생각하면 딱 세 여성 주인공 머리에 먼저 떠오르시는 건가 하는 게 궁금하던데 어떠세요? 맞아요.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도 그 한혜인 배우님이 연기하신 패정과 전선희 배우가 연기하신 효연이 사실 되게 같은 듯 엄청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인물이고 그 가운데에 이제 수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죠. 저도 제가 그 패턴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두 번 이 그림자를 약간 완성하면서 알아서 네, 제가 이 다음 작품에서는 그냥 더 많은 인물들을 한번 다뤄봤어요. 다르고 계십니까? 다뤄서 제가 소설을 썼어요. 거기는 이제 3명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감독님 스스로 자기의 껍질을 깨가는 과정을 겪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세 주인공 중에서 이 영화의 가장 신비로움을 담당하는 1인 다역 연기를 하신 게 배우님이잖아요. 네, 일단 너무 큰 역할을 하셨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맨 처음에는 워낙 1인 다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 둘을 어떻게 다르게 연기할 것인가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관점을 놓고 보게 되는데 오히려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물론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긴 하지만 배우님 자체가 연기 자체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 어떤 연기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우리가 그 두 인물을 같은 듯 다른 듯 볼 수 있게 좀 무르르듯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연기의 주안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되게 영화의 미스터리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인 다역도 어려운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연기하셨는지. 일단 막 일부러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좀 각자 삶이랑 환경에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이 두 인물을 어떻게 좀 확연한 차이점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이 들어간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니까 어쨌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다른 사람인 거니까 그 개인의 삶에 집중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이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를 읽어보니까 일단은 제 1차적 접근은 그 수련과 제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 감독님이 시키거나 한 게 아닌데 배우님 스스로 일단 차이를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그걸 좀 놔두고 오히려 상황에 집중하는 연기를 하셨나 보다. 그죠? 네. 머릿속에서 제인은 이럴 것이다, 뭐 수련은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막 엄청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몸에 한번 싹 익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되 흐린 눈을 하고 상황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셨구나. 일단 정리한 그 차이점이 뭐였어요? 일단 좀 외적인 거 가벼운 것부터 하면은 제인이는 성큼성큼 걷고 또 수련이는 좀 사뿐사뿐 걷고 그리고 제인이는 이수원 이렇게 부르고 수련이는 수아나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부터 해서 제인이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조금 사랑을 좀 그리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인이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인이는 되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련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엄마에게 특히 좀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수련이는 좀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인이는 자기주도적인 그리고 수련이는 타인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 되게 그 단선적이지가 않고 인물의 깊이가 있네요 분석에.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련이었던 모습이 초반에 잠깐 나오고 제인이었던 모습이 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인을 연기하신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제인이의 그냥 상황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비닐하우스에 살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할머니가 없어져가지고 진짜 혈혈단신이 돼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리고 학교에도 잘 안 나갈 정도로 약간 방황도 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흔히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결핍이나 아니면 불우한 환경에 놓인 10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연기할 것 같은데 제인이가 되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건강한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놓인 10대 같지 않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풀어내고자 한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 그거를 처음부터 딱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대본을 읽었을 때 제인이가 마지막에 금옥한테 어쨌든 좀 공격을 받고 수환한테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수환을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동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저의 결론은 제인이는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만 보지 않고 수환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가?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아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불우한 환경 그런 전형적인 걸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야기의 결말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건 너무 훌륭하다, 그죠? 네. 되게 감독님이 왜 뽑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 이야기의 미스터리가 맨 처음에 그 감독님이 이 이야기의 그 기반이 되는 그림자와 두 아이 이야기를 쫙 들려주고 그래서 이게 수련이가 그날 그렇게 사고로 목숨을 잃고 수환이가 3년 만에 깨어났는데 그 눈앞에 제인이가 나타나면서 사실 초반에 어떤 이 영화가 주는 긴장은 그게 수환이한테는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제인이를 통해서 언니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고 근데 엄마 금옥한테는 그 자체가 왠지 그 저 애 때문에 수환이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위기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인이를 둘러싸고 그 나머지 두 인물이 되게 서로 다른 긴장을 느끼는 걸 쫓아서 그럼 그 가운데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이걸 쫓아가게 되는데 중간에 그 긴장이 한번 확 비틀어져요.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 그림자와 두 아이의 이야기가 집안의 어떤 내막에 의해서 이제 나왔고 또 그게 영화에서 제인이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제인이의 삶에서는 제인이가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가 중간에 더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야기의 긴장과 이야기의 어떤 초점이 한번 중간에 확 바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구성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영화가 다른 긴장으로 우리를 싹 데려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였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 내적으로는 이 안에 나오는 그림자나 얼굴이 닮은 아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 이 세계 안에서는 다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썼고 이것을 되게 이제 멀리서 보면 어떤 상징과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닮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림자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진짜로 그 땅 아래에 다른 세계가 있고 거기서 그림자가 튀어나왔고 또 그 그림자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전부터 이 집안에 어떤 저주를 내렸다 요거를 설정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밤의 문이 열린다와 비교할 때도 훨씬 전작과 비교할 때 이 판타지나 미스터리가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게 또 이야기를 좀 더 새롭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끝까지 긴장감을 좀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마이크를 들면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제인이에 대해서 영화의 이런 중간에 이런 비트는 대목이 나오니까 또 하나 그렇다면 제인이가 그때 어땠을까 하는 게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환이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수환이가 제인이를 발견하고 그냥 홀리듯이 가서 언니 닮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올 때는 정작 우리가 수환이를 쫓아서 보기 때문에 그 수환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제인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기 옛날 얼굴을 한 애가 자기한테 남다르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제인이도 사실 수환이 못지않게 엄청 신기하고 되게 이게 약간 뭔가 신비한 경험이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면서 느꼈어요? 저는 사실은 수환이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금옥이라던가 뭐 금옥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모두 수환의 입장에서 제인을 위험인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인 입장에서는 수환이가 정말 이상한 인물이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그냥 평소처럼 학교 가지 않고 스무관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나를 쳐다보니 갑자기 혼자 물에 빠져. 근데 못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건져줬더니 언니라고 불러. 맞아.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고 근데 사실 제인이는 그 와중에도 뭔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서운 일일 수 그렇죠.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사실 촬영을 아까 조금 더 제인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그것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혼자 이제 세상을 떠돌다 보니까 경계심이 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환이는 놀라면 놀라고 막 좋아하면 좋아하고 막 따라가는데 제인 약간 내가 얘를 믿을 수 있나?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믿나 이 사람들이? 약간 이런 어떤 경계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뭐 수환이가 너랑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디? 내가 예전에 살던 집 이럴 때도 약간 예전에 살던 집을 가자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어떤 테이크에 담았었는데 좀 그게 많이 좀 정리되다 보니까 없어진 점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간에 이야기가 또 한 번의 미스터리의 문이 열리는 부분이 좋았는데 그때 오히려 앞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재미있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다 끝나고 곰곰이 생각하면 약간 이 이야기를 제인의 입장에서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인이한테는 도대체 이 여정에 어떤 감정이 없을까?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재밌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워낙 감독님이 한국 독립영화에 좀 이렇게 독보적인 상상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궁금해졌는데 제가 밤의 문이 열린다랑 이거를 연이어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감독님이 자신도 모르게 탐구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새 여성과 함께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영화를 이렇게 아우르면 혼자 될 것이냐, 혼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이냐.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림자가 사실 함께 하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너 혼자 있으라고, 아이한테 혼자 있으라고 이 강요하는 걸 내가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밤의 문이 열린다는 앞서 감독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영화의 세 주인공인 혜정, 수양, 효연 이 세 명의 여성이 어떻게 보면 다 외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외톨이 특히나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혜정이라는 주인공은 엄마 아빠도 그냥 떠나고 자기가 스스로 외톨이로 살겠다고 자처를 하는 인물인데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로 그 영화의 그 설정처럼 그 유령이 돼서 시간을 거꾸로 밟으면서 근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를 오히려 이제 유령이 된 상태로 깨달아가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는 되게 그게 큰 테마인 것 같다. 혼자가 될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두 작품을 연결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관계가 너무 힘들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혼자 하고 싶다. 돈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진짜 혼자서 살고 싶다는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이 되게 사소한 선의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또 우연하게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좀 뿌듯하신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영화 속의 인물들도 여러분들 혹은 뭐 저처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했다가 그래도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나를 살게 하는구나를 느꼈다가 어떤 그런 반복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겪고 나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완전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사실 인생에서 매 순간 누군가와 또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감독님이 펼치는 현실과 판타지의 이야기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되게 공감이 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반추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게 근데 진짜 제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되짚으면요,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리고 저쪽에 엄마도 있고 막 수환이도 있고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 완전 혼자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제인이가 정말 공포스러운 게 자기가 자꾸 얼굴이 바뀌잖아요. 내 얼굴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십몇 년을 살았던 얼굴이 바뀌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책상에 나는 나다라고 써놓은 것처럼 전에도 한번 바뀐 적이 있으니까 나는 왜 내 얼굴이 없지? 내 얼굴이 바뀌지?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을 제인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도 막 느끼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촬영하면서 연기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인이 사실 생각해보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고 너무 무서운 일인데 그거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어쨌든 제인이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건 개인적으로 저는 제인이가 자기의 결핍을 되게 건강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두한테 결핍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인이가 그 결핍을 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핍이 제인이한테는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싶어? 나는 물음을 남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그렇구나. 제인이처럼 사는 게 제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결핍이 뭔가 나를 뒤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내가 나아갈 힘 같은 걸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감독님께 물어보고 객석에 마이크 드릴 건데요.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감독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영화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대신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말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아무리 그리워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결말까지 그 상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셨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도 사실 되게 차라리 혼자 있고 싶다, 혹은 또 누군가 있을 때 너무 따뜻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상상했을 때 제가 이제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혹은 진짜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상실이 채워질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보면 혼자 되는 게 너무 두렵고 또 누군가가 내게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한편으로는 이 경계가 살짝 무너지면서 내가 그 사라진 사람에게 나처럼 생각하고 혹은 이제 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기댄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건 누구의 필요일까? 그건 누구의 마음을 위한 일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를 위한 일이지 그
그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떠난 사람이든 또 이제 얼굴 닮아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로서 바로 설 수 있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은 또 저 사람의 삶대로 온전했고, 또 나는 나의 삶대로 지금 온전하다라는 거를 느낄 때 제대로 애도도 할 수 있고 또 상실을 또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나레이션을 썼던 것 같아요. 먼저 질문하신 5분께는 감독님과 배우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 다지장을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제일 먼저 손들고 기다리셔가지고 안경 청소를 안 했죠. 이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 배우님하고 감독님한테 질문인데요. 그 배우님은 그 제인이하고 그 수련이, 그러니까 이후에 둘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1인 함역을 하셨는데 3명 중에서 본인하고 제일 실제로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또 감독님께는 그 보면 그 아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무덤에도 사진 같은 거 보니까는 아빠에 대한 건 없고 그 딸들이랑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만 있더라고요. 혹시 아빠에 대한 뭐 전사 같은 거는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그 배우분들을 실제로 캐스팅하시면서 처음에 각본에 쓰셨을 때는 뭐 수환이나 수련이 뭐 제인이의 성격이랑 실제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고 나서 혹시 변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인이와 수환이가 영화 후에 어떻게 됐을까를 감독님과 대화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어떤 딱 정말 이럴 것 같아요 하는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막 이런저런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인이가 수환이네 집과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고, 그리고 제인이는 원래처럼 다시 제인이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가 약간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제인이가 하는 선택이 수환이를 막 구해낼 수도 있고, 그냥 제인이가 거기서 그대로 있었으면 또 다른 결말이 나왔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간이 촉박해서 하지 못했던 대화를 수환이와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눴었고, 저희가 약간 저희 그냥 내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아마도 금옥은 수환과 제인과 함께할 수 없었을 것이다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제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없애려고 했던 어른이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도 그 수환도 제인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엔딩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하지만 아마도 수환이는 제인이 곁에 있을 것이고 금옥은 거기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또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엔딩 얘기 나누는데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 그 전후 감정도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 하셨구나. 또 배우님한테 1인 3역 중에 본인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저는 제인이인 것 같습니다. 멋있는 제인. 제인이가 좀 어쨌든 좀 약간 에너제틱하고 약간 보이시하기도 하고 되게 에너지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걸음걸이도 좀 닮은 것 같고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도 닮은 것 같고, 저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나에 대한 생각, 뭐 세상에 대한 생각, 뭐 우주 막 이런 것까지 많이 나가는데, 제인이도 그런 상상이나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제인과 가장 닮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친구들이 영화 봤다면서요. 네, 영화 본 친구들은 내가 그 1인 3역 중에 누구랑 더 닮았더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아마 한 99% 정도 제인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련이처럼 약간 이렇게 조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조신한 것보다 생각이 깊고 활발한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감독님께도 두 질문 주셨는데 그 수완 수련이 자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죠. 그 금옥이가 설정상 그냥 수환이가 약간 이렇게 흘리는 말처럼 나오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희건이가 금옥의 도플갱어를 묻은 다음에 딸을 그 안에 그 집에 살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제 보낸 거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환이 말속에 근데 나 가졌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사를 설정할 때는 이제 수련이가 태어나면서 먼저 그때 약간 좀 사이가 틀어졌고, 부부가 네, 그리고 수환이가 임신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떤 파국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거의 절연하다시피 이제 남편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시나리오상에서 했었고, 수환이랑 아까 제인이 그것이 각본 처음 쓰셨을 때 캐릭터랑 이제 아. 실제 배우분들 아. 캐스팅했을 때랑 좀 바뀐 게 있는지. 오히려 수련이 제인이는 배우님이 시나리오에 있는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주셨고, 수환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조금 더 무미건조하게 그 언니가 사라진 다음을 보낸다고 설정했어요. 거기서 이제 수환이가 대사 중에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난 잠깐 자다 깨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막 13살에 막 기적이라고 막 이러니까 얘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이제 얼떨떨한 상태라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소희 배우님이 굉장히 활달하신 성격이세요. 그리고 첫째예요. 동생을 엄청 잘 보살피는 첫째셔가지고 감정 표현도 되게 풍부하시고 사실 좀 더 행동하는 면이 있으셔서 조금 더 수환이가 에너지가 있고 좀 더 감정적으로도 좀 더 풍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그 수환이 입장에서는 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환이의 감정에 줄기를 이루다 보면 그게 좀 물씬 그러면서 그게 또 드라마에 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드리고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유다 배우님께 여쭤볼 건데요. 본인이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한 가지랑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재촬영했으면 하는 장면 어떤 것인가요? 일단 재촬영하고 싶은 장면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영화 중간에 제인이가 처음으로 수환이네 집에 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블루베리랑 아침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블루베리를 수환이한테 떠다 주다가 2번이나 떨어뜨려서 2번이나 테이크를 더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촬영 다 끝나고 생각난 게 그냥 이렇게 굴러간 블루베리 이렇게 주워서 먹을 걸, 이게 더 제인이 같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네, 그랬다면 더 제인이 캐릭터가 보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저는 마지막에 옥상 장면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옥상 장면에 원래는 촬영을 갈 때 그 장면이 엄청 에너지 소모가 큰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촬영 전에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해서 갔고, 원래 촬영할 때 싹 다 잊고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딱 슉 들어가고 금옥 배우님, 수정 배우님의 눈을 보자마자 그냥 저를 그냥 눈빛만으로 제가 어떤 제인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다 아시고 그 제인이 나올 수 있게 확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경험이 지금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돼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영화를 봤을 때 수환이, 금옥, 그리고 제인이가 좀 나름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찍었어요? 세트장 장면은 네, 좀 후반 회차에서 찍었습니다. 그럼 진짜 다 모두가 나오는 중요한 장면이니까. 아까 또 얘기해 주신 거 일단 여기 사이드에서 한쪽 들어가서 뒤에서 하나 네 번째 줄에 여기 두 번째 네 맞아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정 감독님 첫 번째 장편이었던 밤의 문이 열린다고 봤었는데 그거 얼떨결에 감독님 옛날에 남국재견에서 감독전 했던 것도 봤던 거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전작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림자 아이를 보면서도 느낀 지점이 그 감독님이 어떤 이제 운명이나 기운,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상황 자체보다도 혹은 이 인물들이 겪고 있는 운명보다도 그 운명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도 그 죽음이나 혹은 그래서 왜 이 주인공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보다도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인물에게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고 그림자 아이도 초반에 세계관을 엄청 자세히 쌓아 올린 것과 좀 별개로 이 상황에 엄청 이입돼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한 영화 같지만 어떻게 보면 캐릭터 중심적인 영화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캐치볼 하는 그 단편도 그렇고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그때 상 받았던 영화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도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다 그 인물들이 그 상황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 그 상황 자체나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되게 라이트하게 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감독님한테는 더 주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운명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그걸 자세히 드러냈을 때 너무 연상되거나 어떤 표상주의적으로 나타나는 걸 경계하셔서 일부러 운명이나 상황을 더 풀어나가지 않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밤의 문이 열린다도 봤던 것 같은데 뭔가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를 또 보게 된 게 너무 조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운명 같습니까? 네? 운명 같습니까? 운명 같긴 한데 그 운명을 겪고 있는 저한테 더 관심이 많아서 저도 그래서 이 운명보다도 뭔가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 두 번째 영화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저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영화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해석해 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제가 아마 제 주변에 많은 창작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느 순간 이제 한 작품에 되게 몰두해서 그걸 찍다 보면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바깥에서 얘기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고 또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20대 때 되게 빠져있던 감독님들이 물론 지금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요한 호러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느끼는 현실을 그렸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러적인 세계가 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을 그냥 보여주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실은 살짝 무섭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물론 되게 행복한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지만 되게 지척에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또
가끔 그게 되게 호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건이나 사고나 일들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자연처럼 기후변화처럼 그냥 사람한테 주어지고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겪어나갈지는 또 그 사람의 캐릭터 혹은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으로 또 변화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고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에 이상한 긴장이 흐르고 뭔가 균열이 일어나는데 그걸 사실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 안에서 완벽하게 논리적연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 기운을 너무 영화적으로 잘 그리는데 그 안에서 인물들이 뭘 겪고 어떤 마음으로 헤쳐나가는지를 그리니까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영화적 관심사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찾아봤는데 캐치볼은 뭐 감독님 워낙 유명한 대표작 단편이시고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는 게 아마 낮가방 얘기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안경 쓰신 이쪽 면에 계신 분께.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극 중에서 동화 내용이 이제 너희는 둘이니까 몸을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금옥은 자매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금옥과 닮은 아이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플갱어를 찾아냈는데 그러면 이 그림자가 자매가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약간 초반에 동화가 나오면서 수환이랑 수련이를 보여줘서 마치 이렇게 두 아이인 것처럼 조금 그려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아이는 금옥이는 휘하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가 금옥 모르게 그냥 벌써 만나기도 전에 묻어버린 그 아이가 이제 금옥과 휘하가 두 아이였다면 수환이는 제인과 이제 두 아이고 또 수련이는 윤서라고 하는 그 아이와 또 이렇게 두 아이가 묶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금옥의 두 아이는 이제 휘하라는 아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말씀하신 영화가 막 이 두 아이는 여기가 짱이고 여기가 짱이다 막 이러면서 원래 약간 되게 이런 논리정연한 스릴러 같으면은 막 따단 막 이렇게 얼굴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수환이 나오고 제인이 나오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따단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저는 그래서 함의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수환이 수련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되게 오묘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금옥이가 자기 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되게 많은 이야기가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좀 논리를 벗어난 퍼즐 같은 거 영화가 다 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재미로 또 이렇게 해석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배우님 일찍 집에 보내드려야 돼서 이제 아직 20살이 안 되셔서 10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손을 든 분은 좀 계시니까 네, 여기 일단 파란색 티셔츠 입고 뒤에 분들이 파란색 티셔츠 입으신 분들 네, 처음에 영화를 첫 번째 봤었는데 영화 이제 끝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예산이 많이 든 영화가 아닌데 이렇게 CG를 많이 어떻게 입혔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다음날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잠깐 검색해보니까 AI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AI 티를 못 느꼈어가지고 뭔가 지금까지 봤던 게 뭐 중간계나 곡도 날개짓이나 뭔가 너무 AI 위주의 어색함에서 영화의 흐름이 되게 깨진 영화들을 보다가 뭔가 이게 이렇게 AI를 가장 잘 활용한 가장 뭔가 완벽한 영화를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뭔가 영화 후기나 마케팅이나 여러 군데서 이제 AI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캐릭터 위주의 이런 사건 중심으로 이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한 의도였는지 또 이제 감독님께서 AI를 어느 정도 뭔가 지시를 하셨을 텐데 그대로 잘 나왔던 건지 좀 궁금하긴 했고요. 그리고 윤하 배우님한테도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 아마 오늘이 마지막 GV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동안 많이 해왔었을 텐데 혹시 뭔가 진행자님이나 관객분이나 뭔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되게 신선하거나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남는 질문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독립영화 예산에서 이 VFX가 제 생각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다행히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제 VFX를 막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신생으로 약간 해나가려고 하는 그 업체가 현물로 약간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공동재단으로 들어오시면서 이게 또 가능해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들어오셨을 때의 그 말씀은 슈퍼바이저님 말씀은 여기에 사실은 그림자 3D 뭐 제인이 얼굴에 그 일종의 페이스를 이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뭐 2D 이게 다 되게 골고루 영화 속에 VFX가 들어가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는 특히 이제 제인이 얼굴이 약간 중간부터 이제 수아의 얼굴과 합성되는 부분에 쓰였는데 또 100% AI만 쓰지는 않았고 제인 배우의 얼굴에 그 소희 배우님이 소스를 일단 한번 따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합성도 해보고 어떤 커튼에 AI가 또 합성을 해보고 하면서 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서 그래서 아마 조금 그게 AI 100%인 영화랑은 좀 다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영화에 걸맞은 시각 효과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자랑하듯이 말고 어디까지 이야기에 맞게 만드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의 질문 중에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방금 해주신 질문이 가장 신선하게 기억나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은근히 VFX 쪽을 많이 안 물어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약속 드렸으니까 뒷분한테 마지막 죄송해요. 네,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 금고뱀 일본어 해가지고 제가 참 이게 맞는지 궁금한데 81년 12월 24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게 아마 연도 날짜 같은데 혹시 여기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혹시 이게 생년월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혹시 그렇게 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번호를 되게 잘 외우신다. 진짜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금옥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옥이의 생일이고 제가 이제 금옥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너무 귀한 외동딸이라 금이야 오기야라고 해서 이제 금옥이라고 지었고 혼자서 또 막 이제 막 전사를 막 짜잖아요. 이 집안이 또 되게 오랫동안 그 사대문안에 있던 집안이고 또 막 딸을 유학 보낼 정도고 해서 뭔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딸이 태어났을 때 더 소중하게 이 딸의 어떤 의미를 생각했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날에 태어난 다른 아이는 또 땅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좀 살짝 저 혼자 생각하면서 썼는데 처음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우와, 금옥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다. 그리고 영화를 금이야 오기야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죠? 네. 여러분 이 영화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하면 더 재밌는 영화라는 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분의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을 얻는다, 어떤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거를 또 느껴요. 또 계속 제가 다음 작업을 꿈꿀 수 있는 어떤 힘이 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험한 날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밤이 늦었는데 무사히 탈하게 집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막 들었던 후기 중에 2번 봤을 때 더 재밌다 이런 후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더 궁금증도 생기고 시간도 맞는다면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 질문하신 분들 아니고 여기 모든 분께 그 임수정 배우님 팬클럽에서 준비해주신 엽서를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챙겨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 끝까지 만들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